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망막박리입니다. 박리, 좀 어려운 단어인데 망막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코로나19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이렇게 전화로 연결드렸는데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상도 조금 많은 영향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사람 많이 못 만나고, 네, 주로 병원에서 환자 진료 외에는 다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환자 진료 볼 때도 예전보다 좀 훨씬 더 개인 보호구나 좀 안전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것 같은데요. 네,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과 선생님들, 중국에서 리원양 돌아가신 분도 안과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소식 들었습니다. 네, 안과 진료할 때도 이게 좀 영향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밀접 접촉이 되는 분야니까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해야 되고 손을 또 잘 닦고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망막박리인데요. 망막박리는 어떤 질환인가요? 그 질병명 그대로 망막이 박리가 된다. 그런 뜻인데, 박리 그러면은 좀 이해가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망막은 필름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눈을 조그만 방이라고 봤을 때 벽지 발라진 것처럼 망막이 발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벽지가 벽에서 떨어졌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리가 어떤 박리라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벽지처럼 발라진 망막이 벽에서부터 떨어졌다. 네, 그게 망막박리입니다. 벽지로 이야기하시니까 확 네. 와닿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검사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먼저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 보통 우리가 시야라고 하는데, 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에서부터 검은 커튼이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 또는 올라온다, 아니면 검은 커튼이 옆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검사하기 전부터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증상으로 오거든요. 이러다가 점점 다가오다가 가운데를 탁 치는 순간 완전히 깜깜해지거든요. 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오면 사진을 찍어봐도 벽지가 떨어진 게 보이고요.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벽에서부터 벽지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출렁출렁, 벽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출렁거리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금방 진단이 되죠. 아니, 교수님 얘기만 듣는데도요, 상상이 되고요. 네. 제 망막이 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아니요, 너무 설명이 잘해주셔가지고 망막 박리에 대해서 정말 네. 제대로 좀 개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망막 박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박리가 왜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망막이라는 필름 벽지에 구멍이 생겨야 돼요. 우리 눈 속에는 물이 차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맹물은 아니고 풀 같은 물이에요. 어릴수록 단단해서 젤리 같은 물이고, 이게 40대부터 노안이 시작이 되면 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흐물흐물해지거든요. 풀이. 네, 그래서 눈 속에 물이 녹은 물이 있어야 돼요. 녹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젤이 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40세부터. 그러면 눈 속에는 이 풀 같은 물이 물로 녹아 있고, 그 녹은 물이 벽지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벽지 뒤로 물이 고이는 상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릴 때에는 잘 생기지 않아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전에는 눈 속에 차 있는 이 풀 같은 물이 거의 젤리 같아서 꽉 차 있거든요. 오히려 벽지가 좀 찢어져도 이 젤이 찢어진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젤이 찢어진 곳을 이렇게 덮어서 오히려 물이 안 들어가니까 망막박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0대 이후에는 눈 속에 있는 이 물이 물로 변하니까, 젤이 물로 변하니까 이 녹은 물들이 구멍이 생긴 부위로 스며서 들어가면 벽지 뒤로 고여서 벽지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병이 있을 수 있을까? 들으면서도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그러면 이런 필름,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것, 그리고 젤이 물로 변하는 것, 나이 들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사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보여. 이런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눈앞에 까만 점들이 날아다녀. 네? 이게 뭐냐면 눈 속에 그 풀 같은 그 풀이, 투명한 풀이 물로 녹으면 남아있는 그 풀들이 뭉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눈 속에 그 날파리 같이 뭉쳐 있는 것들이 빛이 들어올 때 그림자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파리 같이 좀 까만 점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눈 속에 풀들이 물로 녹기 시작하고 남은 풀들이 뭉쳐 있다. 그 사인이거든요. 이게 보통 40대부터 오니까 40대부터 눈 속에 물이 녹았다는 사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박리가 되는 것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필름이 어디가 떨어지느냐 이런 위치에 따라서도 위급한 게 있을 거고 조금 지켜볼 만한 것도 있고 다양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이 구멍이 위에 찢어지면 눈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알의 위쪽에 찢어지면 그러니까 벽지의 위쪽이잖아요. 저 위쪽 벽지가 찢어지면 구멍이 생기면 물이 글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하면 물이 중력에 의해서 벽지 뒤쪽에 고인 물들이 툭툭툭 떨어져 내려오겠죠. 더 위험하겠네요. 네, 그러면 금방 이게 사실 위쪽이 떨어지면 아래쪽이 까맣게 되거든요. 커튼이 아래쪽에서부터 쭉쭉쭉 올라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까만 커튼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까만 커튼이 쭉쭉쭉쭉 빠른 속도로 올라오겠죠. 그게 벽지 위쪽에 구멍이 생겼을 때 물이 글로 들어가면 그 벽지 뒤쪽의 물들이 우리가 막 활동을 할 때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벽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쪽에 구멍이 생기면요. 우리가 보통 서서 다 활동을 하잖아요. 앉아서 뭐 하든지 어쨌든 이런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물은 들어갔는데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까맣게 커튼이 쳐 있는데 빨리 내려오진 않아요. 위쪽은. 네, 아래쪽이 떠 있으니까 아래쪽이 물이 찼으니까 위에 까맣게 커튼이 쳐 있는데 쭉쭉쭉 내려오진 않아요. 그냥 까만 커튼이 아주 천천히 수일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구멍이 생기면 위쪽에 까만 커튼이 생기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 구멍이 생기면 아래쪽에 검은 커튼이 생기는데 이 검은 커튼이 빨리빨리 슉슉슉슉 올라오죠. 네. 이런 위치에 따라서도 정말 증상의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 망막박리 이 어느 정도 흔한 질환입니까? 보통 인구 2만 명당 1명, 매해 2만 명당 1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보면 한 매해 한 2,500명? 이론상 2,500명이 매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근시가 있을수록 조금 더 많이 생겨요. 근시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근시가 심할수록 많이 생기고.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근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막박리에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고위험인 나라가
됩니다. 근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망막박리가 진행이 속도가 빠른가요? 그러니까 병의 어떤 자연사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구멍이 생긴 경우는 물은 찼는데 굉장히 구멍이 또 작기도 하면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모르고 위에 이렇게 약간 검은 커튼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쪽에 생긴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차이로 이게 지금 수술이 급하다 안 급하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면요, 네. 이 망막 질환, 망막 박리, 사실 망막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더 어려운 용어, 망막 열공, 뭐 그다음 네. 비문증, 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던데요. 네. 같은 뭐 망막 열공, 비문증, 뭐 망막 박리 다 같은 뭐 가족인가요? 네, 다 비슷한데 망막 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망막이 들어가 있는 말 중에 망막 변성. 망막 변성은 변성이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고도 근시가 있으면 잘 생겨요. 이 고도 근시는요. 일단 근시는요. 눈알이 커지는 상태? 병이면 병, 뭐 눈알이 커지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90%가 근시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점점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눈알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몸의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멈추잖아요. 그럼 눈알의 크기도 멈추죠. 이게 보통 안경 도수로 6디옵터까지를 그냥 보통 근시라고 하고요. 6디옵터, 안경 도수가 6디옵터가 넘어가면 굉장히 굵은 안경이거든요. 두꺼운 안경이거든요. 6디옵터부터는 고도 근시라고 하는데 6디옵터 넘는 굵은 안경을 쓰는 이런 눈은요. 몸의 성장이 멈췄는데도 눈의 크기가 야금야금 커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망막은 눈 속에 벽지처럼 발라진 필름 벽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벽지도 계속 야금야금 늘어나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벽지가 비닐 한 5겹 정도 되거든요. 비닐 5겹을 쫙 잡고 늘리면 중간에 점점 얇아지다가 찍 찢어지기도 하고 뭐 구멍이 뽕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도 근시는 눈을 검사를 해보면 망막이 이렇게 얇아진 부위, 우리가 그거를 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얇아져 있어서 이거를 격자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 특히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이 40세 이후에 비문증이 생긴다. 비문증이 생긴다면 이 얇은 부위에서 구멍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이 40대 이후에 이렇게 눈에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 이 비문증이 있으면 좀 위험성이 높다. 그렇죠. 네, 구멍이 생길 위험이, 열공이 구멍이란 뜻이거든요. 열공이 찢어졌다, 뭐 그런 말인데 그런 게 생길 위험이 높은데 그게 망막 변성이 있는 부위에서 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뭐 일단은 구멍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중심부만 이렇게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진이냐면 사진을 딱 찍으면 눈 속에 망막이 그냥 한 방에 다 보이는 사진, 그런 망막 촬영이 전체가요? 있어요. 거의 전체가. 거의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의심스러운 부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보이는 게 아니고 한 80-90% 보인다.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나머지 부위는 눈 속에 특수한 렌즈를 떼고 보면
구석구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뒤져서 보면 구멍이 있는 부위를 다 찾아내야 되죠. 다 찾아낸 다음에 비문증이 있는 눈은 구멍 주변을 레이저로 다 지지는 그런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눈 속에 있는 이 풀 같은 물이 얼만큼 뭉쳤는지를 보는 검사도 초음파로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풀 같은 이 물이 눈 안에 벽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40대 이후에 노화가 돼서 물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풀의 볼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로 녹았으니까. 그러면 망막에 붙어있던 이 풀 같은 물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쪽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냐면 눈 아래 앞쪽이 아니고 저 뒤쪽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뒤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 뒤쪽에 있는 유리체는 투명한 풀 같은 물을 유리체라 그래요. 그게 망막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사인인데요. 이 풀 같은 물은 원래 이게 섬유로 돼 있어서 망막에 다 섬유가 닻을 놓듯이 닻을 내리듯이 탄탄하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됐다는 거는 마치 머리카락이 빠지듯이 머리카락 하나 뽑으면 섬유가 하나 뻑 뽑히듯이 이 망막에 붙어 있던 유리체 그 섬유들이 뻑뻑뻑뻑 뽑히는 거예요. 네, 뽑히는데 만약 이게 쭉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쭉 진행이 되면 유리체가 풀 같은 물이 벽지하고 쭉 분리가 되다가 쭉 되다가 오면은 얇은 그 변성이 있는 부위에서 뽁 뽑힐 때 구멍이 뽕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화 과정에서 요런 눈 속에 있는 풀의 이 변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망막 전체를 볼 수 있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유리체를 볼 수 있는 초음파 검사도 또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망막 질환의 하나인 망막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교수님, 계속 망막박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 망막박리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비율이랄까요? 실제로 한 어느 정도 1년에 찾아와요? 아까 인구의 해마다 한 2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엄밀히 말하면 한 해마다 2,5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한 달에 한 12분 정도 오십니다. 한 달에 그 12분 망막박리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간단한 병은 아니잖아요, 망막박리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저 말고 다른 또 망막 교수님들이 또 2분이 더 계신데 저한테만 일단 오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12 곱하기 12 정도 12달 곱하기 한 달에 12명 정도 그 정도 수술을 하는데 네, 이분들을 보통 이제 망막 속에는 시각세포가 있잖아요. 시력을 담당하는 시각세포. 가능하면 망막을 빨리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빨리 붙여줄수록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들이 손상을 입지 않고 최대한 시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려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당일에 빨리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한 2년 전까지는 응급 수술로 속해 있는데요. 이게 2년 전부터는 응급 수술에 속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응급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분명히 응급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응급수술비라는 게 있는데요. 응급수술은 이제 밤에 응급수술을 해야 되니까 응급으로 뭐 직원들도 나와야 되고 마취과 의사도 나와야 되고 또 안과 의사도 나와야 되고 간호사들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응급수술비가 있는데 2년 전부터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응급으로 안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예후가 확실히 나쁜 건 분명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망막이 떨어지고 나서 2주 이내에만 잘 수술을 하면 시력 예후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막이 찢어진 다음에 한 2주 이내만 어떻게든지 수술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응급으로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응급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환자분들이 너무 불안해요. 이게 막 점점점 검은 커튼이 이렇게 막 쳐지고 막 실명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응급이나 이런 항목으로 되려면 조금 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심리나 그리고 환자분들의 예후나 그리고 증상이 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것들을 다 좀 고려해서 또 다시 한번 산정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망막박리에 있어서 환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로 뭘 하시다가 어떻게 발견돼? 아까 커튼 얘기는 제가 잘 이해했는데 환자분들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호소하세요? 검은 커튼이 제일 많기도 하고요. 날파리가 보인다. 까만 날파리 같은 점들이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외상이 있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외상이요? 네, 눈에 공을 맞거나 무슨 쇳조각이 튀거나 뭐 주먹에 맞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해서도 망막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에 언젠가 물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라식 검사를 할 때 망막을 보거든요. 아까 라식은 주로 근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망막이 얇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구멍이나 변성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이 망막박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이 있을 경우에도 망막박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외상 직후에 바로 망막박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상은 조금 그 전에 있었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망막박리가 오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고 바로 다 망막박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심하게 다치면 바로 그 찢어진 데가 너무 크니까 물이 쭉 들어가면서 떨어지는데요. 구멍이 작게 생기는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보상에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망막박리가 생긴 경우, 그러니까 외상이 있었는데 6개월 후에 내가 망막박리가 생겼어. 이게 사고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 구멍이 생긴 게, 망막에 구멍이 생긴 게, 그게 판정이 되면 보험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거를 보면 이 외상성 망막박리도 구멍이 생긴 이후 오랜 후에도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망막박리가 잘 오는 연령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한 달에 12분 정도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연령대 성별 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5, 60대가 제일 많고요. 네, 5, 60대가 제일 많고 노화와 관련된 거니까 제일 많고 그 전에는 20, 30대예요. 그래갖고 5, 60대는 노화로 인해서 눈에 변화가 생기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고 20, 30대는 외상에 의해서 또는 고도 근시가 너무 심해서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오래된 망막박리 같은 것들, 외상, 특히 외상이 많죠. 그래서 조금 구는 달라요. 그러니까 노화로 된 거냐, 20, 30대에 고도근시가 있고 뭐 외상이 있고 이러면서 발견이 된 경우냐에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러면 망막박리가 있을 때 병원에서 이제 하는 검사까지도 아까 들어봤어요. 초음파 네네. 검사도 얘기했고 망막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검사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해줄 때 떨어진 망막, 벽지를 갖다가 붙여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수술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안구라는 게 우리가 안구가 있고 사실 망막은 그 안구의 안쪽 이제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눈에 렌즈도 있고 우리 네. 그 뒤쪽에 있는 망막까지 가려면 앞에 있는 눈에 있는 수정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서 뒤에 망막에 도달해서 그 망막을 분리된 망막을 또 어떻게 붙여주는지 뭐 본드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이거를 의학적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눈을 방이라고 보면 벽지처럼 망막이라는 필름 벽지가 벽지처럼 발라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눈 속에는 물이 차 있어요. 일단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벽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눈 속에 있는 물이 그 벽지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벽지 뒤에 물이 고여서 벽지가 다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눈 바깥에서 눈 벽에 구멍을 조그만 걸 뚫어요. 그 찢어진 부위 근처에 물이 고여있는 부위에 벽을 작은 바늘로 구멍을 뻥 뚫으면 벽지하고 벽 사이에 고여있는 물들이 벽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네, 흘러나오면 벽지가 슬슬 이렇게 점점점 접근하게 되겠죠. 네. 벽으로 접근하게 되면 찢어진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위가 찢어진 부위에 해당하는 벽을 쭉 밀어요. 오. 벽을 밀어서 벽지에 붙이는 거죠. 네, 그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에 차 있는 물을 빼내고 벽지가 이제 찢어진 부위가 확인이 되면 벽을 쭉 밀어서 찢어진 벽지에 붙인다. 그럼 그냥 저절로 붙는 거예요? 네, 그게 저절로 붙는 건 아니고요. 벽을 어떻게 미냐면 벽을 밀어서 찢어진 벽지에 붙여야 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스펀지가 있어요. 얇은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를 눈 주변에 두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위에다가 스펀지를 대고 꼬매는 거예요. 벽을 꼬매면 어떻게 해요? 벽이 볼록하게, 스펀지 때문에 벽이 볼록하게 되겠죠? 네. 아무튼 스펀지를 눈 주변에 둘러서 약간 조여서 이렇게 조이면은 찢어진 부위에 벽들이 삥 둘러서 좀 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벽을 밀어서 벽지에 붙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버클링 그래요. 버클링이 버클 아시죠? 예, 버클 알죠. 혁띠. 예. 허리를 둘러서 허리를 조인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버클링이라는 수술인데 눈을 둘러서 조이는 그런 수술이에요. 아니 이렇게 수술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정말 아니 상상이 다 돼가지고 저도 지금 다 이게 그려지니까 머릿속에 정말 놀라운데요. 예, 아니,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다음에 붙였잖아요. 이제 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죠. 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 구멍 주변을 단단하게 벽하고 딱 붙여야 돼요. 네. 그 방법이 얼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구멍에다가 딱 바깥에서 얼리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리면 그 구멍 주변을 이렇게 딱 얼릴 수 있거든요. 얼리면 냉동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얼리면 동상 걸리면 거기가 막 염증이 막 생기겠죠. 동상 발은 못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눈 그 부위를 딱 얼리면 염증이 막 생기면서 흉터가 생기면서 딱 붙어버려요. 아, 구멍 주변이. 그럼 더 이상 물이 찢어진 대로 들어가지 않겠죠. 야, 정말 대단한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시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사실은 뭐, 스펀지도 대주고, 그리고 이렇게 얼리기도 하고, 흉터가 생겨서 이렇게 아물면, 네. 나중에 그 망막이라는 게 결국 필름에 해당되는 될 텐데, 그렇죠. 네. 우리가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보는 곳을 담당하는 곳은 정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빛이 눈 앞에 동공으로 쫙 직진을 하면 제일 뒤통수 쪽에 있는 제일 뒤쪽에 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맺히거든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항상 제일 뒤에 조그만 진한 갈색 점이 보여요. 이 점을 그래서 우리가 노란 반점,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황반은 크기가 0.5mm 볼펜 자국하고 똑같아요. 이 볼펜 자국하고 똑같은 그 0.5mm 점에 거기에만 있는 특수한 시각세포가 있는데요. 그 600만 개의 세포가 색을 보는 세포예요. 예, 원뿔 모양으로 생겨서 우리가 원뿔 시각세포라고 하는데 600만 개가 그 점에 거의 다 모여 있어요. 이 600만 개의 세포가 정밀한 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본다고 봐야죠. 그러면 주변에는 뭐가 있냐? 주변 망막에는 무슨 세포가 있냐?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어서 이거 막대 시각세포라고 하는데요. 막대 시각세포는 대충 큰 것만 봐요. 정밀한 걸 못 보고 그리고 명암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거는 정 가운데 한 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영향이 좀 덜 그렇죠. 받겠네요. 찢어진 데는 주로 주변이 찢어지니까요. 아, 네. 교수님 진짜 네. 원뿔, 그다음에 막대 이 세포들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서요 저희가 그 시민 여러분들한테 네, 또 네, 네.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망막 박리에 대한 설명. 네.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 순서가 이게 아니었네요. 교수님,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할게요. 저거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네. 이 수술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그럼 이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10명 중에 한 8명이 붙는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제일 간단한 눈에 덜 영향을 주고 하는 수술이고요. 이걸로도 안 되는 1명이나 2명 정도는 10명 중에 어떻게 수술하면 눈 속에 침 같은 굉장히 가는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눈 속에 3군데에 꽂아요. 네. 어디에 꼽냐면 신자하고 검은자 경계면에서 신자 쪽으로 3mm 되는 지점에 꽂는데 이 관을 3개를 꽂는데 이 부위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꽂아서 수술을 하고요. 뭐 어떻게 수술하냐면 관 하나에는 물을 계속 넣고 관 하나로는 빛을 비추고 관 하나는 기구가 들어가는데요. 눈 속에 아까 풀 같은 물이 있다 그랬죠? 네. 이 풀 같은 물을 일단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네. 이 풀 같은 물들은 나중에 섬유질이 돼버려서 망막을 다 잡아 뜯거든요. 다 제거를 하고 맹물만 남기는 거예요. 물만 남기고 그 상태에서 아까 찢어진 부위로 벽지 뒤쪽의 물을 다시 다 빨아내요. 네, 벽지 뒤쪽의 물을 다 빨아내고 눈 속에다가 가스를 꽉 채웁니다. 네. 가스를 꽉 채우면 벽지가 쫙 붙겠죠. 예, 딱 붙죠. 그리고 찢어진 부위 주변으로 요때는 레이저로 레이저 불이잖아요. 조그만 불이잖아요. 네. 그거를 한 3겹 정도를 쫙 둘러서 지지면 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으면 한 주일이나 2주일 정도 엎드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흉터가 생기겠죠. 네. 네. 물도 점점 생겨요. 눈 안에서. 네네. 근데 엎드리는 이유는 물이 글로 들어가지 않게,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게. 엎드리면 이 까만 앞쪽으로 다 물은 생기는 대로 앞쪽으로 고일 거고 망막은 뒤쪽에 있으니까 가스가 뒤로 다 떠서 벽지를 쫙 밀어서 붙이잖아요. 그렇게 한 주일이나 2주일 하면 흉터가 딱 생겨요. 아까 레이저로 찢었잖아요. 네. 그럼 딱
붓겠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물이 눈 속에서 원래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이 꽉 채워지면 그대로 붓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망막박리에 대한 설명 듣고 있는데요.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와 함께 지금 자세한 설명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리포터 전수연 씨가 또 시민 여러분들 전화로 또 궁금증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이 잘 안 보여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거든요. 근데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현재는 경미한 상태라 레이저 치료를 한번 받은 상태인데 경과를 보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할 때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러 번 해서 나눠서 하는지 이유가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이 질환은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실명 걱정은 없는 건지, 또 이렇게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나이는 있어도 눈은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얼마 전부터 눈에서요 작은 점 같은 게 번쩍번쩍하고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무슨 비무증 같은 거래요. 근데 이 비무증이 무서운 게 망막박리? 이름도 어렵네요. 이거랑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되나 싶고요. 아니면 두고 봐야 될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무증이 생겼나 싶고요. 근데 또 망막박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예, 이렇게 전수연 씨가 이렇게 취재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전수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수연 씨. 지금 우리 교수님이 열심히 잘 듣고 계셔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는 아시겠지만 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교수님,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비문증은 좀 알고 계셨지만 이 망막박리라는 건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많이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분은 눈이 나쁘진 않으시대요. 근데 이제 비문증이 있으면서 이 망막박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두고 보셔도 되는지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40대부터 노안이 시작이 돼요. 네. 눈 속에는 벽지처럼 망막이라는 필름이 붙어 있고 눈 속에는 굉장히 투명한 풀 같은 단단한 풀 같은 물이 차 있는 상태인데 40대부터 노안이 시작이 되면 이 단단한 풀 같은 투명한 물이 물로 녹기 시작합니다. 물로 녹기 시작하면 이 망막이라는 필름 벽지에 이 풀 같은 물의 섬유들이 이렇게 뿌리를 팍팍팍 이렇게 섬유들이 내리고 있다가 물로 바뀌니까 볼륨이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 유리체 섬유, 이 풀의 섬유들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뽑히기 시작하면서 그 섬유들이 뭉쳐서 눈 속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비문증이라고 정확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눈앞에 날파리 같이 까만 점들이 보이는 이 증상, 비문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겠죠. 눈 속에 이 유리체라고 하는 그 풀 같은 물이 뭉쳐 있는 것들이 눈 속에 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번쩍거리는 증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이 벽지에서부터 풀이 분리가 될 때 망막이 탁탁 자극이 되는 증상이에요. 그럼 눈에 불이 번쩍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광시증이라고 하는데 광시증. 예, 비문증하고 광시증. 그러니까 비문증은 날파리같이 까만 점이 보이는 증상, 광시증은 눈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튀는 증상. 이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망막에 자극이 되는 증상이에요. 네. 그러면 잘못해서 특히 광시증 같은 게 같이 있는 분들 어떻게 돼요? 망막이 이렇게 유리체 섬유들이 탁탁 뽑힐 때 망막이 찢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40대에 이 증상이 비문증이나 광시증이 처음 생기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은 눈 속에 망막을 한 번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 눈이 원래 망막이 얇은 부위가 있는지 변성 부위가 있는지 아니면 요번 이 비문증이나 광시증으로
망막에 혹시 구멍은 없는지 무조건 한번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옆에 가까운 안과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네. 그냥 나 증상 이거 처음 생겼어요. 네네. 처음 생겼어요. 이거 내 망막 한번 봐주세요 하면 거기 원장님들 그냥 요 기본 검사입니다. 네. 기본 검사로 다 봐줄 수 있고 네. 원장님들 봐서 아 괜찮습니다. 뭐 한두 달 후에 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그럼 또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들이 아 이게 정말 심각해지기 전에 아 이거는 한번 정밀하게 더 큰 병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 되고요. 네. 내가 증상이 이게 망막박리는 검은 커튼이 이렇게 처지는 증상이라 그랬죠. 네, 이게 네. 없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검은 커튼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또 한 분이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레이저 치료를 했다 그랬어요. 경미한 경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요 경우는 원장님들이 보시고 아 요거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오시면은 그 망막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네.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레이저로 지지는 거예요. 아. 레이저로 지지는 건데 한 방에 싹 보통은 다 지져요. 그런데 너무 크거나 아니면 레이저 그 다음에 한번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봅시다 하면 레이저가 자리를 딱 잡아서 흉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흉터가 잘 안 만들어진 경우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구멍 주변으로 네. 흉터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흉터를 완벽하게 360도 그 구멍 주변을 완벽하게 레이저 불로 지져서 네. 일종의 화상 흉터죠. 단단한 화상 흉터를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2번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실명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이 구멍 안에서 레이저 치료를 잘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네. 네, 이분들은 언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냐면 비문증이나 광시증이 평소보다 다시 늘어났을 때, 네, 다시 늘어났을 때, 또 구멍이 생기지 않았나,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생긴 거로 레이저 치료한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궁금증들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제 망막박리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네. 좀 정기 검진의 어떤 뭐 연령대나 횟수라든가 아니면 좀 예방을 위한 조치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20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20대에 한번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0%가 근시잖아요. 보통은 요즘에 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 검사를 한다고 대부분은 그 망막 검사를 같이 하시는데 혹시 나는 눈이 좋아 뭐 그런 분들도 20대에 한 번은 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40세요. 40대에 뭐 40세나 40대에 한 번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이때는 노화로 망막박리의 위험 인자인 비문증, 광시증, 망막 열공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하셔서 망막에 변성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눈을 다쳤다. 그러면 나 시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안 가시면 안 되고요. 눈을 다쳤다. 그러면 망막에 구멍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눈을 다치신 분들은 가까운 안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다쳤다. 이것도 좀 중요한 하나의 네. 요인이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 망막, 필름 이게 조금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네. 좀 눈에 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음식은 네. 없을까요? 망막이 건강해지는 네.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망막이라는 이 눈 속의 필름이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자외선. 예, 이거는 그냥 망막의 기본적인 건강을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망막에 안 좋은 거는 자외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 자외선 차단하는 색안경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담배는 뭐 무조건 금연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망막이라는 필름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신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망막이 나빠져요. 네, 그래서 담배 안 좋고요.
또 술도 과음하시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혈관이 나빠져요. 두 번째는 금연하고 과음을 안 하시는 거. 세 번째는 이게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거, 기름진 고기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또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채소나 과일 속에는 망막에서 필요한 비타민, 루테인, 지아산틴 우리 요즘에 많이 알려졌죠. 망막에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 뭐 이런 망막에 정말 노화를 막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많이 드시고 또 한 가지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망막이 하루 종일 빛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들,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한 번 쓰면 일회용이거든요. 그 단백질들이 일회용이라서 계속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냥 빛만 들어오면.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이 충분히 주무시면 회복이 또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굳이 망막박리와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노화성 변화가 확 생겨요. 그러면 비문증도 갑자기 확 생기고 광식증도 막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너무 혹사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